이번 시간은 방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공령은 뭐냐면요. 방지한다. 뭘 방지한다? 곡식이 유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 그게 방공령입니다. 이 방공령 사건은 1889년도에 벌어졌는데 그 원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체결했던 부속 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본 상인들은 일본은 곡물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곡물 수출을 금지할 경우는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18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전 체결 이후에 일본 상인들의 곡물 유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이 시중에 부족해지죠. 부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치솟으니까 함경도와 항해도에서 이제 더 이상 자, 우리가 먹을 쌀도 없다. 그러니까 수출은 더더욱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 쌀을 내줄 수 없다. 방공령을 걸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방공령은 뭐냐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식량 공급이 어렵고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백성들의 생활고가 예상되는 때에 지방간이 그 지방에서 생산된 곡식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유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아주 좋은 조치입니다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함경도에서 방공령을 추진했던 방공령을 이제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병식입니다. 조병식이 그 당시 함경도 지방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도지사였던 거죠. 도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방공령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병식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어요. 조병식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까임 방지권을 얻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다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조병식 같은 경우는 조병갑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탕가놀이였어요. 재밌는 건 이 조병갑은 누구냐면 동학농민혁명운동의 그 계기가 된 고부가나의 이제 그 수령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에서 둘이 친척이었어. 친척이었는데 한 명 또 조선시대 최고의 탕가놀이 중 하나, 또 조병갑도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탕가놀이 중에 하나,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병식이 왜 방공령을 하게 됐냐면, 왜 방공령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곡물 없어. 일본에서 계속 가져가는데, 자, 뭐가 없는 거지? 내가 가져갈 곡물이 없는 거야. 내가 좀 가져가야 돼. 내 목을 챙겨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내 걸 챙겨가는 거지. 화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니까 방공령을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방공령이 이제 보면 일본에 맞서가지고 이제 저항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 그 내부적인 기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챙길 게 없어가지고 방공령을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이유고요. 함경도는 그렇지만 항해도에서는 진짜로 백성들을 생각해서 방공령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함경도에는 이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그 방공령을 실시한 건 그렇게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수록된 내용들이 있죠. 예컨대 뭐 함경도 간첩사인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해서 곡물 유출을 막았다. 그 기록만 보게 되면 되게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소문나 있던 탕가놀이였어요. 탕가놀이가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기가 챙길 게 없으니까 방공령을 걸었던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흥선대원군과 임오군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근대사, 그러니까 후기에서 대한제국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빠지지 않고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인데 고종이 즉위하면서 실권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각종 개혁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 비변사를 폐지했어요. 비변사가 뭐냐면 외구와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회의기구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됐고요. 세도정치 시기에는 외척 가문의 권력 기반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포회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됐던 기구입니다. 즉 왜구와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 했던 기구였는데 이제 세도정치 시기에는 세도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삼포회란을 계기로 창설됐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삼포회란은 뭐냐면 을묘회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555년 참 연도가 너무 좋아요. 그죠? 1866년, 1876년, 1555년 1555년 왜구들이 전라도, 영암, 어란포, 장흥, 강진, 진도 등을 짓밟으며 가득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바로 삼포회란이고 그 삼포회란을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가 됐는데 이 비변사를 폐지했다. 그게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정을 개혁했다라는 겁니다. 삼정은 뭐냐면 조선 재정의 중심이 됐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정, 땅과 관련됐던 정책이고 군정, 군대와 관련됐던 정책이고 한정, 이제 돈과 관련됐던 정책이죠. 이 세 가지 체제가 있었는데 이 삼정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 삼정이 변질돼가지고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부정부패가 나타나냐면 조선시대의 부정부패는 중간 관리들이 헤쳐먹는 거야. 중간 관리들이 규정량보다 아니면 윗선에서 요구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수탈해 가는 거죠. 수탈해서 차익을 자기들이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백성들을 수탈하다 보니까 여기 적혀져 있잖아. 관리들이 삼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백성을 수탈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참다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농민봉기가 터지고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관리들의 백성 수탈이 있습니다. 그 백성 수탈이 가능하게 했던 게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 백성들의 농민봉기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흥선대원군은 그 삼정을 개혁하려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반, 군대를 면제받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나름 개혁 정치를 좀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대전, 해통, 육전, 조례 등 법전을 편찬했고요. 좀 뻘짓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개혁하셨으면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그래 개혁을 추진했지만 좀 실패했던 뭐 그런 인물로 남을 수 있는데 희대의 뻘짓을 합니다. 당백전을 발행하는 거예요. 당백전이 뭐냐면 상평통보 아시죠, 여러분?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입니다. 왜 당백전을 발행하냐면 이 흥선대원군도 결국에는 왕족이잖아, 그죠? 자기 아들이 왕이지만 본인도 왕족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실의 권위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왕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왕실은 근엄하다, 뭐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주로 뭐예요? 궁전이잖아, 궁전.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구 척하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하고 붙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경복궁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어, 국방비에도 많은 돈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낼 수는 없고 세금을 더 뽑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어차피 돈을 발행하는 거니까 100배 정도 가치를 가진 돈을 발행하면 간단한 거 아니야? 그 생각에서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면세 혜택을 받던 서원 등을 철폐를 합니다. 면세 혜택을 가감히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엄청 실히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백전이 말이 많았죠. 실제로는 100배 가치인데 그 현실에서는 10배 가치 정도로 통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영받지 못했던 화폐이기도 합니다.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상평통보 일반적인 엽전이고요. 이게 당백전입니다. 이 하나당 이제 100배의 가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당백전이잖아요. 당백전. 이 동전 하나당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다. 그래서 당백전입니다. 당백전. 근데 실제로는 10배의 가치 정도로 환산이 됐었고요. 그나마도 시중에서는 잘 쓰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100배의 가치를 국가에서 찍어내면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문란해지는 거고 경제 체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좀 뻘짓을 하셨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하게 되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적인 사건의 장명 센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딱
점지하는 그 시기의 절묘한 기술은 최고라고. 자, 이모군란이 1882년도에 생겼죠. 이모군란은 뭔가요? 자,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던 90군데가 있었죠. 90군데가 그 차별 대우에 열받아가지고 일으킨 사건이죠. 사건인데 그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했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했잖아. 근데 자, 어떻게 그 당시에 지배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나라가 빨리 와서 이 사태를 평정해 주길 바랐겠죠. 왜? 사태가 평정돼야지 본인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8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1882년. 쉽죠? 이모군란은 1882년에 생겼습니다. 90군대가 일본 공사관과 금고를 습격했고요.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제발 아버지의 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사태 수습을 위임하는데 그 가운데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역으로 청나라로 압송이 되고요. 청나라가 주둔하게 됩니다. 주둔하고 있다가 자, 공짜가 아니죠. 자, 청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해 줬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잖아. 그 대가가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평등해요. 강화도 조약처럼 치해법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나라가 이제 조선반도에서 주둔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지역은 조선의 사법권이라든지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또 그 오산에 가게 되면 그 비행장이 큰 게 있어요. 그 오산에 보면 미군 그 기지도 있고 미군 기지에 같이 한국군 기지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산 기지인데 오산 기지 같은 경우는 주소가 2개입니다. 한국 주소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산이지만 주소를 보낼 때는 캘리포니아주 무슨 주소로 해서 보내게 되면 오산으로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진짜 오산에서 근무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치해복권을 그렇게 인정을 했고 개항장 이외에도 청나라 상인의 점포 개설을 허용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항장은 뭡니까? 지역을 정해줘요. 자, 여기서 요만큼 이쪽 지역에서만 장사해. 이 지역 벗어나가게 되면 재미없어. 이게 개항장인데 그걸 풀어준 거예요. 청나라 상인은 개항장을 벗어나서도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개항장을 왜 지정해 줬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항장이 있으면 통제가 쉽잖아요. 통제가 쉽고 그다음에 기존에 조선 반도에 있었던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개항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경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 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게 개항장 이외에도 청나라 상인의 점포를 허용해 줬다. 그리고 청나라 상인의 개항장을 벗어난 내륙 무역을 허용했다. 정말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다 빼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이모군란 때문에. 그리고 조선 연안에 청나라 어업을 허용하고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이게 주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본 못지않게 청나라도 많은 부분을 빼먹었어요. 빼먹었고 이모군란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죠.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모군란 때문에 공사관에 기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었잖아. 그 피해를 야 보상해 해서 만들었던 조약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 이모군란으로 인한 일본 측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담은 조약인데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자기들 거 하나 진짜 손톱 하나 손톱 하나 손해가 있으면 그 악재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정신 어떻게 보면 참 존경할 만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모군란은 1882년도 별기군에 의해서 차별대우를 받던 90군대가 일으켰고 그 90군대를 청나라가 진압했고 청나라가 그 대가로 이제 내나 치해법권 개항장을 벗어난 무역 허용해줬고 덩달아 일본 애들 또 야 일본 공사가 습격했으니까 보상해 델포 조약을 챙겼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복장이 바로 별기군 복장인데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그 당시 뭐 90군대나 별기군이나 복장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 대우의 차이는 정말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벌어졌던 거고요.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갑신정변은 1884년도에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으킨 정치 개혁 운동입니다.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정총국을 개국할 때 보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최초, 최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최초로 뭔가 만들어졌어.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한국 최초로 뭔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슈가 되잖아.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겠죠. 높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급진 개화파 입장에서 어때요?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 높으신 분들 다 와 있으니까 우정총국에서만 우정총국만 장악하면 높으신 분들 다 있잖아. 그럼 다 제거할 수 있고 자기들이 정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죠. 목적은 근대국가 수립. 참 좋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혁신정강을 발표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거다. 첫 번째,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사대관계 청산하라. 좋죠. 좋은 거예요. 이모군란으로 청에 납치된 대원군의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벌 폐지와 인문평등권을 확립하라. 이것도 참 좋아요.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거니까. 능력에 따른 관리 임용 정말 좋습니다. 이 당시도 금수저는 금수저들끼리 잘 살아남았어요. 예컨대 흑수저가 했으면 사형인데 금수저가 하면 잠깐 기양 갔다가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복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뒤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대표적으로 동학농민운동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고요. 지조법을 개혁하겠다, 재정의 호조 일원화를 하겠다 등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갑신정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혁신정강을 발표했고 거기서 사대관계를 청산한다. 그리고 지조법을 개혁하겠다. 재정의 호조 일원화 등 조세개혁을 발표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조법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지조법은 갑신정변 당시 발표했던 혁신정강의 일부다. 그리고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갑신정변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과 관련해서는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조선 중립화론이에요. 6일준하고 독일 부용사 부들러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말 그대로 중립화론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가축장이 되잖아요. 조선반도가. 청과 그다음에 일본과 러시아와 영국과 이제 서양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중립밖에 없다. 스위스처럼 중립을 선포해서 오히려 이제 밀당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조선 독립화론에 담고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립국이다.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죠. 사실 일견 많은 부분에서 이제 타당성이 있는 이론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조선반도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 있었죠. 러시아는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있었고 일본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선반도가 필요했고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반도가 필요했고 청나라는 일본과 러시아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반도가 필요했죠. 서로 간에 다 필요하니까 아예 거기를 중립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서로 못 건드리는 거지. 태국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하지만 이제 중립화론의 한계는 뭐였냐면 중립도 결국에는 뭐다?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립국의 대표 국가는 어디예요? 스위스잖아요. 스위스는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오히려 군대를 안 가지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지만 거기는 평생 군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인이 일부 있어요. 직업군인은 많지 않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20세부터 60세까지 그 나이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이 있는데 평생 그 나이 동안은 예비군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달 정도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집에 자기 군복과 자기가 사용할 소총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비군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예컨대 전쟁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소집을 하잖아. 그러면 100만 명이 되는 거지. 갑자기 50만 명이 나타나는 거지. 군인이.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리는 거죠. 히틀러도 못 건드렸고 나폴레옹도 못 건드렸어. 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자기들도 재미가 없거든. 아차 싶거든.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도
이 당시 19세기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중국도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이제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라고 왕왕 짓고 있고 러시아도 뭐 러시아의 화려한 부활을 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육군은 뭐 세계 4위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리고 세계 몇몇 나라에서 가지지 못한 이지스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군력도 거의 뭐라고 얘기할까 웬만한 나라 공군력은 발라버리는 수준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서도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예컨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일본에서 뭐 개지랄을 하고 독도는 네 땅 우리 땅 뭐 하고 러시아는 좀 예외를 하더라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못 건드리는 거죠. 예컨대 일본에서 쳐들어왔어. 예컨대 19세기처럼 근데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학농민혁명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군사력이 강하니까. 예컨대 바다를 건너올 수 있고 공군은 밀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육군이 한 예비군까지 합치면 한 600만, 700만 될 겁니다. 상륙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얘네들 못 들어가요. 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길 가다가 아무나 자꾸 물어보면 손 다 듭니다. 근데 길 가는 사람들한테 자 탱크 모실 수 있는 분 지나가다가 손 들어요. 진짜. 자주포 몰 수 있는 분 가다가 손 들어. 총 쏠 수 있는 분 다 손 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인화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중립화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점을 좀 간과했던 게 이제 실패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립이든 뭐든 국가의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검문도 사건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85년 3월부터 1880년 2월까지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검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고요. 실제로 검문도에 가게 되면 그 당시 검문도에 주둔하다가 이제 전사한 또는 이제 사망한 영국군 묘지가 남아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검문도의 영국군 묘지를 계속 관리했던 그 한국인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이제 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